목이 좀 잠기네요. 아리랑 TV 기자가 물었습니다. 통일 독트린, 북한이 반응이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 북한의 협력, 러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주로 북러 협력이라고 부르죠. 북러 협력, 북한의 도발로 계속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관계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답변이 조금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독트린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헌법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일을 어느 단위로 할 거냐. 그러니까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기준을 설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헌법 자체가 통일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통일 독트린이 새로운 게 아니고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 우리의 광복이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광복이 완성되도록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국민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우월하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럼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 그 이외에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통일 방향은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도 100% 1000% 동의합니다.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여야죠. 전쟁으로 통일은 불가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니까 당연히 통일 방향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가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연대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 발언대로 통일은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호간에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정착되는 것이 제1번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무력으로 우격다짐으로 통일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우선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경제협력하고 문화협력하고 사회협력해서 차이가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체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한반도 평화가 유지가 되면서 종국에 정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양측의 합의와 조건이 마련이 되면 그때 통일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에 대한 혐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데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통일 독트린을 이야기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은 지금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 통일 생각, 우리는 미래에 통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독트린이라는 것은 강대국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약소국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약소국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이고요. 소득 35,000달러를 넘은 국가입니다. 부자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힘있는 국방력, 군사력 세계 6위를 기록한 힘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한반도를 비롯한 이 동북아 정세가 늘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질서에서 안정적으로 평화 관리를 하기 위한 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 운전자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정세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어서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통일 방안을 내놔라.
수십 년 동안 내놨지만 실천이 안 되죠. 그러나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해서 광복을 얻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독립운동 아니 그러니까 미국처럼 무슨 독립전쟁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이건 대통령이 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해서 광복을 얻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뒤이어서 대통령 발언 나옵니다. 일제가 미국과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됐지만 꾸준히 국권을 되찾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태도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도 그렇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바뀔 수 있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어떤 가치관으로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을 비롯해서 무수한 의병들이 조직이 되고 또 1907년 군대 해산, 1905년에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이 되면서 13개 도의 13도 창의군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일제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의병을 조직해서 얼마나 끔찍한 항일 운동이 있었습니까? 항일 무장투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만주에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 지사들이 신흥무관학교 같은 거 만들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하고 싸웠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영웅만 보더라도 그 헌신적인 우리 순국 선열들의 노력을 이렇게 폄훼해도 되는 걸까요? 마치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태 식민지야. 일제에서 우리는 해방하지 못했어. 일본이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패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얻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 독립전쟁을 해서 되찾은 나라가 아니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합니까? 저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사관이 저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게 가능한 인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사히 신문 기자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한일 관계 묻겠습니다. 기시다 방안이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시다 방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내년이 아시죠? 한일협정 60주년. 한일 관계가 지속적인 강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새 일본 총리와 정부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관련해서 대통령 답변합니다. 기시다 방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논의 중입니다. 저는 늘 열려있고 방한한다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죠? 작년 3월에 한일 관계 정상화하고 방일했을 때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11번 양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북한, 동북아,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일이 같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 논의한 내용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내용만 공개합니다. 이번에도 방안이 확정이 되면 의제도 정해질 것이고 방한한다면 그 이후에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신임 총리는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지 간에 미래를 위해서 협력과 시너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한일 간의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협력 관계를 갖자라는 주장의 맥락인 걸로 보입니다. 기시다 이후에 더 센 극우 정치인이 온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죄송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화일보의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어떤 분께서 댓글창에서 질문 순서 쭉 올려주셨는데 참 공교롭네요. 그죠? 지금 보면 뉴시스, 조선일보, 연합뉴스, KBS, 동아일보, SBS, 중앙일보, YTN, 경향신문, 블룸버그 통신, 아리랑TV, 아사히, 문화일보,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작가님께서 지금 저한테 이 내용을 다 듣고 쳐주고 계시는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순서가 되는지. 그렇지만 참으로 공교롭다. 많이 공교롭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문화일보 기자의 질문 보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뉴라이트 임명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광복회가 지금 공법단체로 있는데 광복회 이외에 독립 관련된 공법단체를 추가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의견은 어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통령 답변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뭐 3개쯤 하니까 헷갈립니다 하고 허허허 웃으셨고요. 뉴라이트 얘기부터 하셨네. 김형석 관장, 그 인사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중에서 3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는 3분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심사, 서열을 매겨서 제정하나 봅니다. 저는 인사 과정에 대해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1번으로 추천된 인물이 바로 김형석 관장이다. 그래서 1번으로 추천됐으니까 그냥 임명장을 준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건 좀 무책임하죠. 대통령이 인사할 때 잘 알아보고 세평도 들어보고 그분이 과거에 썼던 논문이나 책도 보고 방송이나 여타 출연해서 하신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분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혀도 무리가 없겠는지 여론의 질타가 없겠는지 전문가들이 반발하진 않겠는지 역사학계가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걸 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증은 하는데요. 알아서 위원회에서 잘 했을 거기 때문에 신변에 관한 재산이나 비위나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임명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뉴라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뉴라이트 뭔지 잘 모릅니다. 뉴라이트 몰라요. 그 김태효 제2차장이죠. 안보실 2차장이 지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뉴라이트 뭔지 잘 모릅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고 우파인데 진보적 우파인지 요새는 언론에서 또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2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마지막에 뭐였죠? 이렇게 또 질문을 까먹어요. 마지막에 뭐였죠? 광복회. 애국자의 유족들이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라이트 나는 잘 모르겠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분이 과거에 경기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무슨 부천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 했다고 합니다. 그 40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노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손배가 특효약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무슨 나라가 있었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국적은 일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을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수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통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제 분야로 넘어갔는데요.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두 군데서 나옵니다. 자, 체코 원전 이제 수주를 했는데 24조 원대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하려면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체코에서조차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향후 추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전에 대한 발주, 수주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국책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 산업인 것이고 국가의 관여가 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이기 때문에 원전 수요가 높아집니까? 원전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탈탄소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아리백 규정이 생겨서 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상 아리백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국내 생산품이 유럽 등의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은 원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독일도 원전을 폐쇄하고 프랑스도,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다시 이제 전기 뭐 이런 수요 때문에 생기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원전은 줄이는 추세지 원전을 확대하는 추세는 아닌데 대통령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산유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1000조, 2000조로 보고 있는데 원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40년 전부터 고리 월성 원전을 만들었죠.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생태계 고사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는 중입니다. 또 전 정부 탓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원전 수주 경쟁,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무기 시장 경쟁과 비할 때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그리고 한전, 한수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뛰어야 합니다.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그 원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은 원전 확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좀 선제적인, 그리고 그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